이제 민주화가 되고 문학동네라는 거대한 문학 공룡 출판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출판사들, 그리고 민음사도 있네요. 민음사에서도 이문열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활동을 했으니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종류의 문학들이 한국에, 특히 세계문학, 그 세계문학이 많이 소개됐던 게 그 후에 어떤 문학의 갈래, 한국에서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연의 소설집은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문학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고요. 칙릿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칙릿은 예전에 혹시 가십거리라는 드라마,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됐던 한참 유명했던 약간 트렌디한 어떤 속물적이고 어떤 욕망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차에 대한, 보통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돈 많은 남자에 대한, 그리고 뭐 압구정동 클럽, 뭐 이런 멋있는, 아니면 명품 가방, 이런 욕망들을 솔직하게 드러낸 그런 소설들이었고요. 사실 정의연의 소설은 그런 한국 칙릿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안에는 많은 명품들도 등장하고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제작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반포에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반포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사실은 재개발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레미안 아파트도 생기고 바뀌었죠. 그리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당시는 재개발을 노리는 사람들이 낡은 어떤 아파트를 감수하고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구반포도 있고 신반포도 있었는데, 사실은 신반포보다는 구반포 쪽이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당시에 뭐 전직 총리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굉장히 낡고 허름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층 내지는 중산층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의연이 아마 당시에 반포에 대한 기억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요. 서초구 반포동, 구반포와 신반포, 넓게는 잠원동까지를 아우르는 말로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촌이며 중산층 밀집 거주지역이다. 특히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기로 이름난 8학군의 신흥명문 고등학교들이 몰려있어 교육열이 아주 높다. 평형 대비 집값, 전셋값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매물도 별로 없고 한 번 이사 오면 쭉 눌러 사는 토박이가 많다. 동네가 좁기 때문에 꼭 지방 소도시처럼 몇 다리만 건너면 서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포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 건 확실한 강남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녀로 말하면, 그녀는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겠죠. 반포에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어디에 살아요? 나이트클럽이나 미팅 따위에서 처음 만난 남자애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건 어떤 동네에 사느냐이고, 반포요? 이렇게 대답하면 적어도 기본 이상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포는 확실히 가리봉동이나 봉천동, 수유리 등과는 다른 이름인 것이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징이죠. 강남이라는 문화의 상징. 당시에 루이비통 백이나 아니면은 아우디 차, A4, A6 뭐 이런 차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동네에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포동, 뭐 아니면 압구정동. 사실 반포랑 압구정은 또 문화가 조금 달라요. 사실 딱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사실 압구정동은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포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상한 자부심이 있고, 압구정 사는 사람들은 또 자부심이 있고,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압구정에는 구정고등학교라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고, 반포에는 반포고등학교,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고 세화, 남고, 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화 남고에 다녔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시경이나 아니면은 싸이 이런 사람들이 다녔던 학교가 세화고입니다. 그리고 세화 여고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냥 부잣집 교수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고등학교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자사고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전부터 사실 소위 얘기하는 좋은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력은 점점 대물림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상황이었고, 반포구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금 뭐 자사고가 돼서 사실 자사고가 요즘에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세화고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쟁률이 아직도 있는 자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의연은 이런 시대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던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순수 문학이나 참여 문학의 잣대로 보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그런 거의 최초의 소설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표제작인 낭만적 사랑과 사회는요, 크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여자 주인공이 순결이라는, 그러니까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은 순결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지고지순하게가 아니라 되게 속물적인 계산으로 내가 정말 순결을 바칠 정도로 돈이 많고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면 이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상적인 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갔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순결이 깨졌을 때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핏자국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소설의 마무리이고요. 이 소설도 마무리가 참 인상이 깊었던 소설입니다. 마무리가 조용히 운전에 몰두하고 있는 그의 옆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져서 나는 마음속으로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유리의 성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큐빅처럼 흩뿌려진 서울의 불빛들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나를 바라다 본다. 이 유리의 성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는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중심지겠죠?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뭐 당시에 이제 가장 부유의 상징이었던 곳, 아니면은 이 사람 소설 중에 삼풍백화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런 곳이겠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런 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곳이어가지고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타워 팰리스 밑에 있는 슈퍼라든지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의 근처에 있는 그런 곳들로 바뀌죠. 그게 아주, 그러니까 90년대란 시대를 이런 93년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IMF가 온 게 98년인가 97년, 97, 98년 정도인데, 그 전에 90년대 한국은 굉장히 욕망의 분출구 같은 곳이었어요. 욕망의 분출구 같은 곳이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요를 많이 인기 있는 가요를 불렀고, 해외에서는 널바나라는 컷 코베인이 있는 얼터너티브 락,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졌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해가지고 소위 오렌지족
사랑이라는 사람들이 압구정동에서 모여가지고 그 뭔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너무 그렇게 헤프게 쓰는 그런 부유층들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댄스 음악, 한국의 이제 가요계는 그 전에 발라드나 트로트가 아닌 댄스 음악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뭐 룰라라든지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면 뭐 아마 알 거예요. 이제 REF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들이었고요. 그런 욕망들이 점점 쌓여져서 올라왔다가, 그리고 IMF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꺼번에 사그러진 게 사실 90년대랑 2000년대 한국 사회이지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것도 많은데 그거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낭만적 사랑과 사회가 또 재미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어떤 경계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관념들, 뭐 누구죠? 그 별들의 고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그런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반이었고, 반 정도는 사회를 혁명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 참여문학 같은 데에서 사실 그런 태도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게 뭐 옛날에 계몽주의 소설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연은 발칙하게도, 당시 문단에서 보기에는 발칙하게도 이 사람이 지금 72년생이니까 당시에는 21살이었네요. 21살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등단을 하긴 한 겁니다. 등단을 했고, 당시에 이제 문화가 이제 욕망을 분출하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시작한,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도 많이 바뀌어서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마녀 사랑이랑 프로그램도 사랑받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마치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개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촌스럽다, 이런 정도로까지 발전해 왔지만, 당시에는 이 정의연이 얘기하는 정도의 얘기조차도 굉장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결이라는 것의 가치를 어떤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교환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수록작 중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소설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결들은 다 똑같은 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이라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문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요. 뭐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예전에는 중매로 모두들 결혼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시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소위 여성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굴레가 특히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의연은 그와 반대로 거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새로운 여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다룬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쨌든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정의연은 이 등단작 하나로 사실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등단작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경우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 뒤로는 근데 사실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칙릿 코드가 너무